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꽤 불편한 일일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익으로 얼마를 가져갑니까? 라고 묻는 것도 사실은 실례죠. 그걸 먼저 말해주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상거래에서도 좀 불편한 일인데 금융시장에서는 더더욱 불투명합니다. 특히 나의 투자 판단에, 나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데도 말이죠. 누군가의 자산과 수입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도 실례입니다. 자산과 수입이 얼마라고 먼저 밝히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죠. 그런데 그걸 먼저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걸, 돈을 잘 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사람들에게 알릴수록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겠죠. 7월 7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을 드린 내용은 내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내일 별책 부록에서는 저의 첫 책, 제가 쓴 책이 나와가지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불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진짜 여의도 사람들, 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모르고 지내면 어떤 손해가 오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내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7월 7일 금요일, 왠지 날짜가 좋네요. 원탁의 기자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떠드는 날입니다. 자, 이쪽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고 있죠. 연체율이 늘고 예적금은 줄어들면서 새마을금고 진짜 위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안심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지 따져보겠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건강보험료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땅이나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율도 늘고 있고 가족까지 동원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팩트체크도 한번 같이 해보죠. 자,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통해서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3803님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문자를 주셨네요. 지금 나갑니다. 자, 오는 9월부터 법인 차량의 번호판이 이 색깔로 바뀝니다. 국토부에 따르면요, 1억 원을 넘는 차량의 70%가 법인 소유라고 합니다. 이걸 엄연히 개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불법인데도 부모 찬스, 무늬만 법인차, 탈세 등의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번호판을 이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소급 적용은 되질 않아서 지금까지 법인 명의로 타고 있는 막 수억대 슈퍼카들은 번호판을 바꾸진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법인 차량 이르면 9월부터 앞으로 어떤 색깔로 번호판을 바꿔 달게 될까요? 지금 1918님이 초록이라고 해주셨는데 초록보다는 조금 연한색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쏘아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노란색 아니고요. 노란색 아니고 초록색 아니고 최인호님 뱅크런 아니고요. 급하셨습니다. 네, 급하셨습니다. 뱅크런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주워치의 박수익 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혹시 새마을금고 거래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아니고. 예, 저도 뭐 없고 주변에 많더라고요. 특판 예금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렇죠. 주변에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이쪽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 일로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동부 새마을금고라는 곳이 이제 가장 화제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특히 뱅크런도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동부 새마을금고 사정부터 좀 누가 브리핑을 좀 해주실까요? 그쪽에 이제 부실 대출이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 6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준 게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부실 대출로 판명이 되면서 한 400억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계속해서 새마을금고 쪽이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여기가 처음인 걸로 보이는데 3월부터 이제 연체가 갑자기 높아지는 걸 내부에서 파악을 하고 이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다 보고를 했고 네. 내부를 보니까 대출 중에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 부동산 사업이 진행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10% 정도 진행되면 그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그걸 이제 기성고 대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한 50% 사업이 진행되면 50%만큼 빌려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진행률보다 더 많이 빌려줬던 거고 사업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회수가 좀 안 되는 자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금고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금고를 주변의 다른 양호한 그 새마을 금고하고 지금 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인데 네. 거기에 예금을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거죠. 혹시나 뭐 이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고 이게 저쪽으로 합병되게 되면 예금자 보호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연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와서 내 돈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새마을금고 전체적으로 혹시 그러면 새마을금고 전체가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처럼 부실이 커졌고 문을 닫고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되고 하면 여기에 예금이나 적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문제 없는 겁니까? 이걸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해주고 네. 여기는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이제 중앙회 차원에서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네. 이번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바로 옆에 있는 화도 같은 남양주의 화도 새마을금고랑 합병이 네. 됐잖아요. 이거는 금고가 다른 겁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금고가 있는데 본점 지점의 관계가 아니고 금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이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가 되고 네.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있고 여기 새마을금고 본점 동부 새마을금고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같은 금고 테두리 안에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5천 이렇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지금 네. 이 케이스는 각각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주신 분들이 5천만 원 정도면 다 네. 이렇게 혹시 화도 새마을금고도 파산을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금자 보호 자체의 상황이 아니고 아예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관리하는 은행만 금고만 달라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부실 PF 자산 600억은 중앙회가 떠간 거고 400억. 예, 우량한 예금이나 적금은 옆에 있는 화도 새마을금고로 이전이 된 거니 여기에 돈을 맡기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아마 새마을금고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관리 대상 기관은 아닌 거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일종의 뭐 은행 본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실 은행의 본점, 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아니라 아까 박수익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각각이 그냥 하나의 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한 1290곳이 넘는 곳이 있다. 네. 그냥 1290곳이 넘는 곳에 그냥 은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은행들. 그래서 보면 여기 무너지면은 내 은행 내 금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면 그냥 개별 금고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연체율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자산 규모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온라인에 그것도 막 돌아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요. 그거 새마을금고 중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개별 금고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가입한 그 예금의 금고 상황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뭔가 어떤 수치가 유난히 좀 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불안해하거나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영 기자. 예금자 보호법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예금자 보호가 돼 있는 건 맞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해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더 우선시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일어나면 더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 다 보호해 줄게라고 먼저 발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상호 금융기관 중에 하나긴 하죠. 상호금융.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을 저희가 조금 달라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은 우리가 이른바 예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파산 상황이 되면 예금자들에게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금액들을 처리를 해주고 부실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건전하게 만들어서 다른 회사로 파는 구조로 이제 정상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고요. 한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아까 건시랑 또 다른 법인인 새마을금고하고 합병하는 방식으로 끝을 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금자 보호하고 상관없이 가지고 있던 금액 그대로 그 양호한 법인하고 합병을 시키면 네. 이게 그대로 인수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5천만 원이냐 정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양호하게 승인계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돌려주거나 못 돌려주거나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부실채권은 그냥 중앙은행에서 다 가져간 거고 중앙회에서 나머지 양호한 거는 그대로 다 가져간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 동부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 지역 한 1290개 이르는 새마을금고마다 각각의 경영을 다 달리하는 거다 보니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중앙회는 그 대표격인 네. 거고요. 그 대표격인 거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좀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회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서 뭐 합병이라든지 부실 자산을 이전에 간다라든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은 아닙니다만 새마을 중앙회가 조성해 놓은 기금을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예금자 보호를 해드린다라는 좀 시스템이 달라서 네, 헷갈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야. 그러면은 5천만 원 이거 결국 안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렇죠.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는 그럼 돈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 있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주도록 돼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쌓아놓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2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이게 근데 1인당 그냥 그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준비자 보호금으로 다 커버가 되고 있고요. 네. 새마을금고가 가진 자산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 5천만 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니까 혹시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건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김청 기자 얘기한 대로 정부가 돈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을 이제 조금 좀 수그라들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올해 봄에 미국이나 맞습니다. 유럽에서 그 마찬가지인 지역 거예요. 은행들 막 흔들렸을 때 정말로 빠르게 미국의 재무부나 이런 데서 전액 예금자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위기가 빠르게 진화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비슷하게 네. 초기 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게 아니 금융회사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러게요. 그 밑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있고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예요. 여기가 정부 부처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데 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밑에 있느냐.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의 관리감독에서 계속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비판도 오랫동안 받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왜 행안부에 있느냐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이게 마을금고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농촌 현대화운동, 새마을운동 나오고 그 무렵에
이 이름도 새마을 운동에서 사실상 따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그 새마을 운동을 업무 총괄했던 곳이 당시에는 내무부였고 그 내무부가 지금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름 바뀌어서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절부터 쭉 내려왔던 행안부라는 게 내무부도 시절도 그렇고 행안부라는 게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상급기관이고 네. 또 본인들이 이때 가지고 있던 거는 어떤 감독에 대한 업무 총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해 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 중심,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관리 감독 권한이 행안부에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안부가 관리 감독하도록 놔두는 게 맞는 거냐라는 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농협이나 수협은 금감원 반려받는 것 같은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농협, 수협, 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 특례 조항에 따라서 이제 그 농협이 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사업들 있잖아요. 네. 뭐 농촌 그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거나 예. 이거는 그냥 그 원래 갖고 있는 농림수산 같은데.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신용사업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금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새마을 금고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박수익 기자. 것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아주 그래요?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기도 됩니다. 한데. 일단 올 초에 행안부도 그런 움직임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를 지적되어 왔던 그 뭐 이사장의 자격 요건이나 새마을금고 이사장 네. 이런 것들도 변화를 줬더라고요. 새마을금고법에서. 네. 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금융위가 이제 신협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듯이 새마을금고도 금융위 금감원 감독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려면 새마을금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법이 74조인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한다. 근데 이게 새마을금고라는 게 좀 정치적으로 보면 그 저도 개인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그쵸, 뭐 그쵸. 투잡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가게 하면서 이사 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 법을 바꾸는 주체인 것이고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게 역학관계로 쉽지가 않고 또 행안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행안부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기득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뭐 위원들이라든지 인사추천에 대한 권한, 예산 승인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부처라도 특히 행안부 같이 큰 부처들이 이걸 놓을 리가 없죠. 금융위.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사건이 터지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요. 이게 금융 관련된 연체율이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려면 이게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네. 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 여기에서 부동산 PF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노출이 돼 있고 부실률이 얼마인지 분기마다 집계를 해요. 분기마다 집계도 뭐 너무 집계가 느린 거 아니라고 하죠. 어쨌든 분기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마을금고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네.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좀 위험 신호가 커지니까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을 좀 자제하라라고 금융위 금감원이 지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뭐 신협 같은 데들은 한 10월부터 좀 줄이기 시작을 했다는데 새마을금고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네. 그쪽으로 또 그쪽 몰려갔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이 지나서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쌓여 있는 건데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안부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가 있을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현장 검사도 나간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다만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네. 조금 개선이 돼서 금감원 직원들하고 현장 관리를 같이 나가도록 현장 점검을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 점검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터진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사전적인 사후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관치금융이다 욕을 뭐 많이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러면은 금감원장이 이제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은행이 또 대출을 확 조이는 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저희가 그러면 관리 감독을 네. 금융의 전문가인 금융위 뭐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사태가 안 날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동산의 이게 이제 PF 대출의 문제고 이 PF 대출이 터지는 거는 결국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러니까 거의 불꽃을 피우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미 이전에 금융위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증권사, 저축은행 얘네들도 다 이 사건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지금 새마을금고 넘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안 날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새마을금고 쪽에서 얘기하는 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뭐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간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밖에 없어요. 증권사도 한번 들어갔죠. 예전에 큰 문제 터져가지고 저축은행 한번 난리 나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역 밀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잘해온 거다. 오히려. 근데 한두 군데 이렇게 큰 사건 터졌다 그래서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봤을 때 금융이라는 전문 분야를 행안부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계속 손에 잡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고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금융위 쪽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신협이나 아까 농협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업무들은 다 이제 농협 본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금융 쪽은 신용은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지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수익 기자 잠깐 얘기하셨지만 감사들 선임하고 이런 문제가 이 새마을금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 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8784님의 의견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수도 맞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두 명이 대출 모든 걸 담당하다 보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0383님은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지배구조 문제도 당연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회 회장이나 개별 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신 관리 이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계형 대출 믿고 내줄게 이런 식이 많거든요. 리스크 관리 안 되니까 지금 터지는 거고요. 그러면 금융 전문가가 맡았던 그 기존에 사건 터졌던 증권사 저축은행은 뭐 어떤 거야라고 하면 물론 이쪽에서도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금융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강화돼 왔잖아요. 네.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규제라든 부분이. 이것도 이제 새마을금고도 역시나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금융감독권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이 뭐 불법 리베이트 같은 거 수사에 나선 케이스들도 있고, 그거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계속해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도 알려질 테고요. 잠깐 아까 뭐 몇 가지 데이터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정부가 일단 내놓은 것 중에 그래도 안심하시라라고 했고,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출을 했는데 다시 예금을 맡기면 그 비과세 혜택을 잃지 않도록 유지가 되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좀. 아니 이게 제가 온라인 쪽에 막 커뮤니티를 좀 많이 보는데, 어제는 심지어는 제가 보고 있는 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공유를 하면서 이러니까 더 불안하다 라는 말들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뱅크런이 나오면 정말 멀쩡한 은행도 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취약한데 뱅크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야말로 위기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뭐 소위 말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건데요. 이걸 이제 우리 IMF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 사인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네. 정확히 1년 전 기사가 최근에 많이도 회자가 되더라고요. 작년 7월쯤이었나? 그때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이자율 7%짜리 상품이 나왔다라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서 예금 가입하러 가는, 말 그대로 그때는 오픈런이었는데 딱 1년 만에 이제는 뱅크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좀 격세지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리얼리 은행, SVB뱅크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불안이 불안을 자극하고, 요즘에는 은행으로 뛰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모바일로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불안이 불안을 자극하는 게 더 빨라질 수 있어서 그게 더 염려가 됩니다. 최성열 님이 아까 이대호 편집장님 부모님에게
새마을금고 예금 빼라고 하셨나요? 그냥 두라고 하셨나요? 저도 부모님이 물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별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네. 굳이 뭐 별 말씀 드릴 이유도 없고 예. 만약에 이제 그쪽 예금을 해두신 특정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같이 살펴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과도한 불안감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건 저희가 이해하죠. 네. 만약에 새마을금고에 저희도 예금을 예치했거나 예금자 보호 한도보다 더 높은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혹시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뭐 당연한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서 더 커졌을 때 정부가 져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조기 진화하려고 지금 내놓는 대책 아까 뭐 비과세 혜택까지도 이미 계약 해지한 거 다시 가입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정도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얘기되거든요. 야 여기는 전액 보호해주고 다른 데는 왜 해지한 것까지 다 살려주고 이래라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정부가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진화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법인마다 다 다르고 또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 도리어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김치영 기자님은 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요? 예, 오늘 핑크 셔츠를 입고 오셔서 저 힌트 주라고 하시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저 핑크 좋아합니다. 요거는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이르면 9월부터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바뀝니다. 핑크색 아니고요. 법인이 구매했거나 리스한 차량, 공무원이 타는 관용차, 렌터카가 그 대상인데요.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급은 안 되는 거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게 거의 한 40%, 5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래서 법인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번호판을 이 색깔로 바꾸자라는 건데 세 글자 색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정수님은 난 보라색이 좋은데 라고 해주셨고 6462님은 차라리 핫핑크 이런 게 더 튈 것 같은데요 라는 핫핑크. 아이디어도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힌트가 KBS 콩에 있었네요. 그죠? 앞에 있는 저희 인형도. 그죠? 콩 색깔입니다. 근데 이 완두콩. 초록색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완두콩 색깔. 자, 힌트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과 아파트들 혹은 나아가서 투기까지 의심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일단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과 아파트를 얼마나 사고 있는지 혹은 이걸 투기까지 볼 수 있는지부터 좀 누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최근에 박수희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 토지거래 땅을 사고 파는 거 관련해서 이제 기획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위법행위 의심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대규모 현금을 반입한 뒤에 이제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외국간거래법 위반,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이런 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이제 대출 용도 외에 이제 유용을 했다 이런 건들도 좀 많았고 다 외국인들이 한 것이고 또 자기네 이제 자녀 또는 법인에서 개인 이런 그 편법 증여 이런 의혹들도 좀 많았고 이게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인이 거의 5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또 약간 우리나라 좀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 같고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도 많은데 제주나 충남, 세종 이런 쪽도 또 광범위하게 적발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 국내에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수가 4만 채가 넘는다. 또 비중이 한 56% 된다. 근데 인구 수라든지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국적 비율로 봐도 중국인이 한 55, 6% 되거든요. 그 비율이랑 또 비슷해서 이걸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걸 굳이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인만 특정 지어서 얘기할 만한 사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아까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라는 부분은 이게 국적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저희가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투자의 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증권 시장이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우리가 국제화가 되고 서울은 더 커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뭔가 자금을 넣고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늘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어느 특정 국가의 비중이 늘어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다만 불법적인 거래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중국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어떤 중국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할 때도 과도한 어떤 국민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호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봐야 될 텐데 근데 지적하는 건 또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상호 간의 형평성을 따지는 맞아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땅을 마음껏 살 수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좀 국민들이 정서를 자극한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내 중국에서 뭐 땅은 물론이고 아파트도 중국 자체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상호주의를 채택하기가 좀 애매한 지점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베트남도 역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의 개념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유재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상호주의를 채택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국회에서 낸 자료를 하나 보니까 그럼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가 보면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호주나 뉴질랜드는 상당히 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좀 강한 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허가제이고 아하. 또는 세금을 좀 추가로 부과를 좀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비춰서 우리도 약간 좀 외국인의 투자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금융규제 이런 것을 벗어나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고 투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례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네. 외국인의 네. 국내 부동산 투자 혹은 매입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들 뭐 호주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한 외국인들의 규제를 좀 할 수 있는 곳들은 그 나라에 가서 주택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그런 규제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국력도 커지고 네. 한국에 가서 살만하네라는 생각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제가 커지니까 들썩들썩하면서 잘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시점인데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더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된다라고 하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온 정도의 숫자에서 단순히 중국인의 투자가 좀 많다, 특정 국가에서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규제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맞는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특히 근데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울 지역 부동산이나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이나 한국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지역, 누구나 사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정말 큰 자본들, 뭐 중국에서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는 거의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갖고 맘먹고 들어왔을 때 과연 안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정말 많이 타먹는 방법 이거를 이제 유행시켜가지고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국민 감정을 좀 건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 건강보험을 중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많이 받아가는 겁니까? 이거 좀 알려주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료를 낸 것과 그 혜택을 받은 것들의 어떤 수지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보험 제도의 혜택을 지나치게 받았다는 건 약간 팩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보험 수지 흑자 우리 기준으로 다만 이제 국가별로 따지면은 중국인 또 이게 중국인이 등장하는데 예. 중국인은 본인들이 낸 우리나라에 낸 보험료보다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 수지에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이런 좀 먹튀라든지 무인승차 이런 현황들이 좀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네. 직장보험에 가입하거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네, 내국인처럼. 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피부양자 쪽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이 일을 안 하시면 피부양자로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틈새를 공략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유튜버가 했던 게 한국에서 자녀가 일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다 한국으로 모셔와서 이렇게 일가 친척들 모셔와서 어느 정도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이 수술비나 뭐 이런 것들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은 흑자고요. 21년 기준으로 한 5,100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낸 보험료보다 병원에서 덜 썼다라는 거거든요. 전체 외국인으로. 전체 외국인. 근데 유독 중국만 적자니까 또 우리 또 반중 정서가 가미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아까 김청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우리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자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일할 때는 본인의 부모를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넣을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일하니까 되네? 라고 해서 올린 다음에 부모님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진료를 받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좀 안 좋아졌죠. 김재영 님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오래 거주하다가 큰 수술 받으러 한국에 다시 옵니다. 맞아요. 자격 정지 시켜놓고 적게 내다가 그것도 문제예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네. 잘 되어 있어서 더 그런 현실이기는 한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특정 국가 사람들만 어떤 선을 그어놓는다라든지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뭐 정부나 여당에서는 상호주의를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땅이나 부동산 살 때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저 나라에서 우리 국민한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똑같이 하자 맞추자라는 건데 이거는 좀 어떨까요? 논리적으로나? 이 얘기는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네.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호주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국민한테도 피부양자 범위를 이렇게 좁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넓혀줄 리도 없고요. 사실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내국인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외국인 전체로 보면 사실은 건보 재정에 그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보다 이들이 보험료로 내는 게 더 크거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구조가 지금 피부양자 문제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피부양자의 범위를 외국인을 좀 줄이는 방안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완전히 외국인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건보 재정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쓰는 소비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 이민도 나중에는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벽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에 피부양자가 문제가 된 게 지금은 사실
약간 거주 기간 이런 게 좀 맞아요. 느슨해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더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를 해야지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걸로 하면 지금 나오는 중국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저는 또 이게 이 의료 문제는 사실 상호주의도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생활하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는 것은 약간 인권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잠깐 이제 뭐 어학연수한다고 네. 거주했을 때 거기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금을 냈을 때 영국은 우리와 달리 또 국영의료 서비스여가지고 다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들로 다 같이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영국하고 약간 구조는 다르지만 현재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맞습니다. 이게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였기도 합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했는데요. 비주어치의 박수익 기자,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이 좀 허해져서 보양식들 많이 찾게 되는데 뭐 다음 주 화요일이 또 초복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쯤 되면 또 이제 개고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동물 학대다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다. 선택권까지 그렇게 제한하느냐. 그럼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동물복지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커집니다. 체헐리즘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고기에 대한 우리 인식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만한 주제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4월까지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응답자 64%는 개식용을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했던 근데 2015년 조사에서는 44%가 좋지 않게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개고기 먹는 걸 나는 좋게 보지 않는다. 이게 64%까지. 7년 만에 44%에서 64%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뭐 개를 먹었느냐도 물어봤는데 2015년에는 27%가 먹어봤다고 했는데 네. 2022년에는 8%만 먹었다고 대답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남 기자는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그냥 육개장이라고 해서 네. 먹였던. 아마 그런 경험들 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겠죠. 저도 네. 성인이 돼서도 좀 몸이 허할 때 솔직히 찾아가서 먹은 적은 있었는데 네. 근데 근래 몇 년 사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없어요. 네, 그렇죠. 하는 데도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개고기 소비량 자체는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그 식용계 사용 유통 실태조사를 보면 연간 개 39만 마리 정도가 소비되는 걸로 나옵니다. 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개농장은 전국 1,150개, 보신탕 등 개고기 파는 음식점은 1,600곳으로 집계가 됐고요. 절대적인 소비량은 뭐 중국, 베트남보다는 적은데 이 외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은 이 개농장의 열악한 사육 환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거길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개 농장. 네. 작은 철제 뜬장에 네. 이 사육장 안에 개 13마리가 이게 빽빽하게 몰아 넣었고요. 네. 개들이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고 뭐 신내나는 소위 썩은 짬밥이라고 하죠. 물그릇에는 뭐 파리 사체가 떠다녀서 워낙 안 간 지가 오래됐구나 느껴졌고 그 주인은 뭐 식용으로 키우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열악한 먹이라든지 땅에 놓인 먹가스통, 토치 이런 걸 보면 불법 개농장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결국은 여기 살던 개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도 이제 불법 사육장 제보를 받아서 이미 37마리를 한 번은 구조를 했던 곳인데 한 번은 네. 37마리를 구조했던 곳인데 13마리를 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시 뭐 행정명령 벌금 부과 뭐 이렇게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또 이제 30마리를 또 키우고 있더라고요. 30마리까지. 네. 그 동행한 뭐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얘기로는 이렇게 어렵다. 통상 불법 개농장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한 7, 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법으로 보이는 곳이고. 네. 근데 개 농장 자체가 다 불법인 거예요? 아니면 그게 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는 원래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상 불법이어서 불법이고. 개 고기를 판매하는 네, 게 불법이고. 맞습니다. 그럼 개를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법마다 뭐 개는 또 가축으로 분류돼서 식용 목적으로는 또 농장에서 키울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뭐 전기도살이라든지 이런 잔인한 도축 방법은 또 학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또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 조건을 갖춰서 가축 분류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정작 뭐 도축이라든지 유통 관련된 규정은 없는 거죠. 여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데 여기서 식용 목적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환경, 도축의 방법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육에 대한 그렇죠. 거는 개 고기를 판매할 목적이라거나 실제로 개 고기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불법인데 네. 먹는 건 자유입니까? 이것도 법으로 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네, 왕왕 있었잖아요. 먹는 거를 법으로 뭐 이렇게 규제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이거를 좀 개식용을 종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지난달 말에는 한정희 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아예 발의를 했고 네.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개농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았고요.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초에 이 비슷한 조례안을 내놨는데 그 개고기 취급업체의 위생 상태를 단속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도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가지고 시에서 먼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불법화하는 거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유통업계라든지 이제 상인들, 뭐 개농장 주인들 이런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될 문제다. 이게 소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아예 오히려 위생적으로 도축 가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뭐 왜 개고기만 문제로 지적하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도 의견이 정말 많이 나뉩니다. 먹는 건 자유다. 근데 절대 개고기는 안 된다. 라고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그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아까 또 어떤 분은 그럴 거면 키우다가 버리질 마라 라는 분도 계시고 네. 야 이게 첨예합니다. 예. 네. 간극이 되게 크죠.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축산법, 뭐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 간의 충돌 문제부터 시작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뭐 다양한 정부 부처도 얽혀 있고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지만 또 관습으로는 쪽으로 관습이라면서 이어져 왔고 어느 부처 하나 나서기는 또 부담스러워해서 갈등만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식문화가 있지만
뭐 반려인구가 워낙 늘어나고 있고 동물복지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해보고자 이제 2021년에는 개식용 문제를 논의할 기구도 만들었는데 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운영 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관련법을 이제 여야 의원 모두 발의를 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정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남영도 기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사육 시설에 대한 규제는 있는 거고 네. 법으로 판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사람들 그러면 사 먹을 때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럼 이미 맞습니다.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건지. 근데 이것도 근데 자기가 길러서는 잡아먹을 수가 있는 틈은 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육 자체를 뭐 막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쓰신 기사 보니까 강아지들을 막 그냥 박스에 담아서 유기한 사례들도 그런 취재를 사례도 하셨던데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지금 좀 마찰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그 키우는 반려동물로서의 개는 너무 가까워져 있는데 예. 한쪽에서 계속 먹는다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네. 하여튼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또 그게 책임 있게 잘 끝까지 키우는 문화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여름이어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머니투데이의 남영도 기자와 함께 체얼리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구독경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소비자들을 강제로 구독하도록 하는 걸 따져봤다면 이번에는 각종 멤버십 이거 제대로 쓸만한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 자영업자들도 이런 구독경제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